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계속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설명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문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치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글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문의 구조는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역시 3단이라고 구분을 짓는데 처음에는 설명의 대상을 밝힌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대상을 자세히 설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끝 부분에는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라고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구조를 하나 더 보자면 문단들을 구성을 할 때 중심 문장이 있으면 뒤에는 뒷받침 문장이 이어지는 구조로 작성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문단이 몇 개든 지금 화면에는 3개 예시로 담아 놓았는데 문단 1, 2, 3 내용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즉 중심 문장을 쓰고 그 다음 이어서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장을 적는다 라는 게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문의 쓰기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일단 계획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선정을 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고 마지막으로는 고쳐쓰기까지 이어지는데 다시 이상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또한 이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 예상 독자도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계획의 단계가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내용 선정하기 단계가 이어집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자기의 경험, 생각을 떠올려 보고 또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자료를 수집을 했으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글과 관련이 있는지 이를 따져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들은 내용 선정하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어서 선정을 했으면 조직을 해야 되겠죠. 내용 조직하기가 이어지는데 선정한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또한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서 글의 개요를 짠다 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를 다 짰으면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개요는 글의 틀이죠. 저는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라. 땅을 먼저 다지고 그 다음 위에 철골조를 세우겠죠. 그런 뒤에 시멘트를 부어서 한 층 한 층 올려나간다. 이때 기반 작업, 즉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철골을 세우는 작업이 튼튼하게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시멘트를 부어도 그 아파트는 무너질 수 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개요를 탄탄하게 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를 먼저 작성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는 점검을 하는 과정까지 거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어서 개요까지 썼으면 이제 글 쓸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표현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글을 다 썼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고쳐 써야 되겠죠. 그 과정이 마지막에 이어지는데 고쳐 쓸 때는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글 전체의 수준, 문단, 문장, 단어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고친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의 주제와 목적과 독자에게 알맞은 글을 최종적으로 써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문에는 다양한 설명의 방법들이 쓰이는 것도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알고 내가 쓰려는 글에 알맞은 것들은 적절히 골라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담아 놓았는데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대상의 범위라든가 뜻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내용들에서 정의를 내려드렸죠. 네. 왜냐하면 정의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의야말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교 그리고 대조인데 두 가지는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교든 대조든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거,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거라는 차이가 있죠. 실제로.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설명하는 방법.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시라는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는 방법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앞서 이미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풍부한 예들 혹은 이해하기 쉬운 예들이 제시가 된다면 당연히 앞서 설명한 개념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열거라는 설명 방법이 있는데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줄임말인데 특정 상황의 원인 그리고 결과를 자세히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류라고 하는 게 있죠. 분류는 기준이 일단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법, 네, 이를 분류라고 칭하고 마지막으로 분석이 나와 있는데 분석은 대상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명의 방법은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보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내가 설명문을 쓸 때 혹은 부모나 선생님의 입장으로 자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사항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문을 쓸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나 느낌은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중심으로만 쓴다. 즉 이어지는 내용인데 생각이나 느낌 등 주관적인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설명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어 어떤 기자재를 샀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설명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설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야말로 이 기기의 특성, 그리고 조작의 방법 등 이런 것들만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놓았죠. 그 외에 그 글을 쓴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그걸 떠올려 보시고 설명문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설명이 명확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해가 쉽고 또 전달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 의외로 많이 쓰는 문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야기 드린 바대로 차근차근 써나갈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신청을 하셔서 꾸준하게 봐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 분들에게도 내용이 정말 좋으니 들어봐라 라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